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릉에는 무려 4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첫 소식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산간마을. 나무와 지붕에 눈이 소복이 쌓이고 언덕길은 자연이 만든 눈썰 매장이 됐습니다. 지난 18일 밤부터 내린 눈으로 강원도 영동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눈이 쌓여 발이 푹푹 빠집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지역에는 최대 44cm의 눈이 쌓였습니다. 3일 동안 매섭게 내린 눈발에 차량이 꼼짝없이 멈춰서는가 하면 휴일을 만끽하러 온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 주말에 놀러 와서 있습니다.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스키장 주변에 엄청 많이 좀 밀려가지고 못 움직이는 차들이 꽤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갈 수 있는 차들 차 얻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 설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53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며 강원도는 폭설 대응을 비상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도 일부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날 낮 1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대회전이 90분 연기됐고 쇼트트랙 이준서 선수의 아이스 원포인트 레슨이 팬 사인회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눈구름대가 약해지면서 강원 지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해제됐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잠시 뒤인 오늘 밤 9시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최저 영하 15도의 북극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추위를 잊은 채 썰매를 타는 사람들로 눈썰 매장이 북적거립니다. 빙어 잡기 체험으로 겨울철 추억을 만드는 가족도 눈에 띕니다. 평소에는 날씨가 그래도 조금 약간 쌀쌀해서 나올까 봐 약간 굉장히 고민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아들하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이런 따뜻한 날씨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한동안 포근했던 수도권의 날씨는 한파가 들이닥친 뒤에는 영하 10도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이 영하권 날씨로 접어들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늘 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령되며 서울시는 한파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24시간 빈틈없는 비상관리 체제로 전환해서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각종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파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기상청은 강풍으로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갈 수 있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평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영남과 중진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 구민들에게 뿌린 문자 메시지입니다. SNS에도 글을 올려 여론조사가 진행되니 모르는 전화도 받아달라, 끊지 말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총선 공천 컷오프 대상을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정한 현역 교체 지수에서 여론조사는 당무감사나 면접보다 더 높은 4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역구 최하위 현역 의원 7명은 공천에서 배제되고 18명은 경선 때 20% 감점을 받습니다.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영남권 의원들은 물론 동일 지역구 3선의 경우 15%가 감점되는 중진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 의원은 같은 이름의 지역구에서 3번 당선됐지만 20대 총선 때 선거구 개편으로 사실상 다른 지역구가 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스템 공천 룰을 만든 것은 의미 있지만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중진 의원도
감점 기준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천룰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총선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당 통합과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지만 친명의 비명, 여기에 찐명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오찬은 배석자도 없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 승리를 이끈 이 전 대표와 선거 전략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사고 때문에 뵙질 못해서 겸사겸사해서 올 총선에 준비하는 입장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두 사람은 총선 승리를 위한 열쇠는 당 통합과 공정한 공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친명 원외단체는 비명계 의원을 거론하면서 현역 운동권은 프리패스냐며 후보 적격 심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대표 최측근인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도 친문계 인사인 노영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공천 갈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 참여 공천제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제3지대가 합친다면 50에서 60석도 나올 수 있다. 통합이 어렵다고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능할까요? 이준석 대표는 이 빅텐트에 대해 골든타임이 지났다면서 아예 빅텐트 말고 다른 대안 3가지를 내놨습니다. 두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제3지대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빅텐트와 관련해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라고 밝히면서 본인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칭 새로운 미래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호남을 찾아 현재의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그 30%의 국민들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길동무라도 되드리는 것이. 그러면서 창당은 야권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 이미 떠난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들여 야권의 재건이자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밑에서 협의 중인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2월 초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출마 입장을 밝혔음에도 총선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호남 등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지들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나아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을 향해서는 현 시점에서 대선을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탈당 뒤 춥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심경을 밝힌 이낙연 전 대표. 총선에서 제3지대 연대 방식이나 본인 출마 여부 등을 놓고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제3지대 움직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이낙연 전 대표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빅텐트와 관련해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요즘 제3지대 빅텐트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걸 말하는데 예. 이 제3지대 빅텐트 관련 협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공식 협의가 시작되는 만큼 협의 테이블에 맡기고 기다리고 있겠다며 이낙연 위원장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제3지대 창당이나 합당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고
설 민심에 반영되기 위해선 적어도 이번 주엔 논의가 가시화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이 자신의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구분 없이 제3지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0 중에 세 번째 30. 그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도록 통로를 열어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불과 하루 전인 어제 이준석 대표는 골든타임 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 추진 상황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창당하자마자 합당하는 게 적절하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빅텐트로 한정하기보다 제3지대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 후보를 내는 방안과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완전한 합당 등 세 가지 연대론을 오히려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쉽지 않은 방안인데 이 대표가 제3지대 주도권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던 지역이 바로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이에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당내에서 잡음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잡음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윤영선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은 SNS에 원희룡 전 장관 출마와 결정된 것 없고 자신과 상의하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더니 모두 거짓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마포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의 깜짝 출마 발표로 기존 김성동 당협위원장 측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당시에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숙향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인사들이 사과하고 당 지도부도 시스템 공천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 개입 논란까지 파장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천은 당무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공천을 둘러싼 당정, 당내 갈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외부 영입 인사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특히나 경제계 인사들을 영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선거가 임박하자 각 당의 전문가 영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영입하기로 하고 내일 공식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고 전 사장은 평사원으로 시작해 갤럭시 신화를 만든 스타 CEO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에 대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여기서 고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사활을 걸고 애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전자, 자동차 업계 대표 기업 인사 영입이 주는 이미지 제고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이미 검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정책 발굴에 유리하고 이슈 선점에도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6일에 굵직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1심 결과가 5년 만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1심 선고는 3년여 만에 나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년 11개월 만으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이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행정권은 과도하게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지원을 받고자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재판부 수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1심 판결도 3년 4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춰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평가절하돼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단 겁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오늘 화재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인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주불은 다행히도 잡혔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시커먼 연기가 주변을 뒤덮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란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건물 안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4분쯤 인천 가좌동 산업단지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 불길을 확 솟고 한 20분 있다가 폭발 소리 한 3번 나고 그때 좀 놀라서 그때 이제 경찰 들어와서 통제하고 그래서 다 피하고 그랬었죠.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불길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모두 6개가 넘는 인근 공장이 피해를 봤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던 구조대원 1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6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완전히 끄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 공간 간격이 한 0.5m에서 1.5m 정도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내부에 있는 직기류가 전부 플라스틱 제품, 또 파티용품들, 또는 가연성 물질들이 다량 산재되어 있어.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운전자들에게는 공장 인근을 우회하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인천에선 목재 공장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과 부산에선 주택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어서 심우영 기자입니다. 주택 내부가 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소방관들이 전등을 비추며 수색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1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학동감시가 하고 있는 자료인데 지금 사람 한 명이 90세. 공장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앞서 새벽 0시 28분쯤엔 인천 대곡동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반 만에 큰 불이 잡혔고 약 12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이제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하니까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제 해집으면서 지금 물 뿌리고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5개 동과 차량 등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7분쯤엔 부산 기장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12명이 구조됐고 60대 부부가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부터 영하 10도의 북극 한파가 예고됐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유럽은 상상 그 이상의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한 영하 50도라고 하는데요. 기후 재난 영화가 현실이 된 미국과 유럽 상황을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범했던 도시에 연일 폭설이 이어지더니 어느새 건물까지 눈으로 덮여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불러온 기후 재앙을 담은 영화 투머로우의 한 장면입니다. 호수를 향해 쏟아지던 폭포가 그대로 얼어붙었고 나무부터 벤치까지 눈으로 덮인 미국 뉴저지. 눈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급기야 비행기까지 비상 착륙해 도로 한가운데 내려앉았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한 듯합니다. Like numbing, like my finger, like my I can't feel my fingers, I can't feel my legs. 유럽도 혹독한 북극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폭설로 차량이 도로에 묶이자 군용 차량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독일은 마을 전체가 눈으로 덮이면서 3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파리의 호수도 꽁꽁 얼었습니다. Pas très bien. Je suis très fatiguée, voilà. Et j'ai du mal à marcher. Donc je peux pas marcher vite avec le froid, c'est encore pire. 지난해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미국과 유럽이 올겨울엔 폭설과 한파란 또 다른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군인들의 나이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의 평균 나이는 43살이고 돌격대의 평균 나이는 50대라서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선거운동 본부입니다. 한 여성이 푸틴 대통령에게 참전 군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합니다.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отратилось. Теперь надо из наших парней все выжечь, последнюю жизнь, да, достать. А я что обратно получу? Что я обратно получу? Безногого, безрукого, больного.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병력 교체가 되지 않으면서 가족들의 절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군인들에게 2배 이상 급여 인상 등 각종 유인책을 쏟고 있지만 병력 부족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병력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년 전 전쟁 시작 때만 해도 30대였던 병사 평균 나이가 현재는 43살로 급격히 노령화됐습니다. 미국과 영국군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고 우리나라라면 민방위 훈련에도 소집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이 전방에 돌격대의 명령을 내렸지만 돌격대 평균 나이가 50살을 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지키자며 참전을 두려워하지 않던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SNS를 통해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 전달되면서 입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의 병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3월 대선 이후 추가 징집을, 우크라이나는 강제 동원 금지 나이를 25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북한이 방북 의사를 밝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만에 푸틴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인데 방북 시기를 예상해보면 오는 3월 러시아 대선 전후가 유력합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며 방북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보스를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로를 양국 관계의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두 나라가 불패의 전후 관계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도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북한 답방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추진된 이번 방북이 성사된다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방북 시기론 오는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하지만 선거 직전 방북으로 밀착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러시아의 국내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방북을 통해서 핵 잠수함 관련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을 의제로 논의한 것을 규탄하며 보다 강력한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휴업일을 공휴일 대신 평일로 지정하고 있죠.
이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소비자 의견은 76%에 달했습니다. 먼저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그간 대기업과 골목 상권의 상생 취지에서 전국 대형마트의 공통 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었습니다. 이해 당사자와 합의한 지자체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는 이처럼 평일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에 마트 올 일이 많아서 한 번씩 마트가 쉴 때 좀 마트가 지금 쇼핑하는 공간만이 아니니까 그거에 맞는 보상까지 따라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소비자 4명 중 3명이 의무 휴업일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변은 약 11%에 불과해 애초 의도한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노동계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하나도 행정방침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법이 정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문제는 사실 12년째 계속되어 온 갈등입니다. 해법은 없는지 산업부 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기자,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핵심은 매달 2차례 휴무를 강제한 건데요. 대형마트 문을 닫아서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였고요. 이에 따라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전국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있고 이게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헌법소원 심판도 각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닫는다고 전통시장으로는 안 간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서 저희가 본 리포트에 있는 설문조사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나왔을까요? 네, 한경협에 따로 알아보니 매년 하는 설문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한경협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선거철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국민의 생각을 확인해보는 차원의 설문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700만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섣부르게 제도 변경을 논하기보다는 대중소 유통환경이 고르게 발전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소비자들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는데 대형 규제 마트 그러면 안 바꾸는 건가요? 못 바꾸는 건가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규제개혁 1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철폐였는데 이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려서 큰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법도 그대로고요. 주요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는 늘면서 이게 또 논란입니다. 지난해 2월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 대구시가 최초였고 이어 충북 청주시가 수요일로 바꿨습니다. 서울 서초구 역시 수요일로 바꿔서 다음 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째 계속된 이 해묵은 논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의 매출액 추이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온라인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구도가 아니라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변화를 반영해서 모두가 유인이 나는 상생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올해 초부터 홍콩 H지수가 11% 급락해 이 지수를 기초로 한 ELS 상품의 손실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ELS 상품에서 올 들어 원금 손실액만 2천억 원이 넘고 상반기에는 6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올해 홍콩 H지수의 차트 모습입니다.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는데 연초 5,700선이던 지수는 5,1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새해 들어 11% 넘게 떨어진 건데 약세를 거듭한 코스피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 주가 지수 중 가장 부진한 기록입니다. 이로 인해 홍콩 지수와 연계한 ELS 상품의 원금 손실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에서 판매한 ELS 상품은 벌써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액이 발생했고 손실률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또 내일 만기가 돌아오는 ELS 상품은 56%가 넘는 손실률을 확정해 손실액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모은 재산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후자 성격의 상품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결코 아무리 많은 이자를 준다 해도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홍콩 지수가 고점이던 지난 2021년 판매된 상품들의 만기가 상반기에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만기 도래 금액만 9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6조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됩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모아서 만들어낸 지수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향방이 제일 중요한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회복되기 어렵고. 금융당국이 12개 판매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지만 분쟁 조정과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힐링을 하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식물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을 식물집사, 식집사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곱게 가꾸는 식물들이 만약에 아프고 시들면요,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려식물 병원입니다. 최근 김수현 씨는 행운목의 잎이 노랗게 변한 것을 보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뿌리가 다 미쳐 많이 나오기도 전에 옮겨식기를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얘가 뿌리 활력이 떨어져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라 다시 줄기 하나만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반려식물 병원은 진단 처방실과 입원 치료실로 나눠 식집사들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반려식물 병원을 찾은 식집사들은 600명이 넘고 전화 상담 건수도 800건이 넘습니다. 병원보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위치한 반려식물 클리닉도 있습니다. 이곳은 간이 치료 또는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식물을 키우는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페페로미아의 그 문제점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말라가는 느낌? 조금 네네 시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시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방문하게 됐고요. 친절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만족스럽게 진료를 받고 갑니다. 반려식물 병원에선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도 함께 치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술에 취한 의사가 수술을 한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본 의사가 지난 5년 동안 9번이 있었는데 모두 1개월 자격정지에 그쳤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얼굴을 다쳐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60대 남성은 의료진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집 또한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의사는 저녁 식사 중 맥주를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장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의사가 앞으로 받을 처분 또한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음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가 내려집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음주 의료행위는 총 9건입니다. 그러나 모두 1개월 자격정지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한 건은 행정소송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고 다른 2건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5년 전 발의된 음주의료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는 음주 의료행위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 소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등 의료계 이슈가 쏟아지면서 음주 의료 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안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등 범죄 행위로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취중진료,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이 된 지금 곳곳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고요. 최대 7cm가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영하 1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때문에 서해안에는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부터 시작되겠고요. 제주 산지로 30cm 이상, 호남 지역에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영하권을 맴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4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3도, 창원 1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